시청자 여러분, 경제가 참 어려운 시절에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째 벌써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우리 생활을 좀 압박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언제나 좀 상황이 좀 나아질까 지켜보는 가장 우리한테 관심 있는 시장이 아마도 부동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동안 부동산 여러 가지 정책들을 MB정부에서 내놨지만 사실 크게 그렇게 재미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몇 년째 벌써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조금 글쎄요 시장을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오늘 지희가 나온 곳이요, 옛날에는 이렇게 집을 사면은 그냥 집 보고 그냥 사면 되는 거였죠. 근데 요즘은 바로 그 집을 살 때 주택금융이라는 부분들이 정말 어느 때보다도 좀 새로운 분야이기도 어떤 분한테는 하고요. 그 중요성이 강조가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찾아온 것 바로 서민 주택금융을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도와주는 그런 국책 모계지 회사라고 하죠.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오늘 찾아왔습니다. 이곳 사장님 오신 지가 지금 한 10개월 남짓 되셨는데 그동안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사장님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도 서민들을 위한 주택 정책들이 뭐가 있고요. 또 실제로 우리들이 쓸 수 있는 상품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누구라도 전문가시니까 주택 경기, 부동산 경기 전반을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여쭤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서 사장님, 서종대 사장님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oing back to the corner where I first saw you. Gonna camp in my sleeping bag. I'm not gonna move. Got some words on cardboard. Got your picture in. 자, 서 사장님, 요즘 언론의 어느 기관보다 국제기관 중에서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지금 맡으신 지 얼마 되셨어요? 지금 이제 9월 말로 한 10개월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예. 정신없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가뜩이나 지금 주택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예. 앞으로 이제 조금 시장이 또 좋아질 건지 하여튼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예. 먼저 아무래도,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데가 국민들한테 조금 일반 은행이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한번 낯설게 좀 느껴진다는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실은 서민들하고 가장 밀접할 수 있는 기관인데 어떤 기관인지 한번 소장님 직접 한번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이제 실제로는 이름 그대로 서민들의 주택금융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네. 아주 쉽게 설명하면 월세 사는 분들이 전세를 가기 위해서 전세 자금이 필요한데 이 전세 자금을 은행에서 빌릴 때 저희 보증이 없으면 전세 자금을 꿔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는 담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세 사는 분들이 내 집 마련할 때는 또 이제 내 집 마련 자금이 필요한데 저희 공사에서 보금자리론이라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시중은행에서는 그동안 단기 변동금리부 3년짜리 그걸 계속 대출했는데 저희 공사가 보금자리론이라는 장기 상품을 개발해서 작년에는 그것만 약 10조 원 정도를 지원했고요. 네, 그리고 요즘 또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주택연금 그걸 바로 저희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집 한 채 가신 분들이 노후에 자기 집을 기초로 해가지고 연금을 받는 그런 상품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는 사실 서민들하고 어디보다도 밀접한 국제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우리 삶과 직접 이렇게 닿아 있는 데인데, 이게 미국의 사장님 프레디 맥이라는 데 있잖아요. 프레디 맥, 국제경제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는 기관인데, 이제 그거를 정확히 그걸 모기지 회사가 아니라 국제기관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어떻게 우리 페니 메이나 어떻게 좀 차이가 납니까? 그겁니까 정확히? 우리의 이제 유동화 사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주택담보채권을 기초로 이제 MBS를 발행해서 하는 기관. 그런 역할을 기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공사업무 중에 일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주택금융이 왜 필요하고 좀 우리 시청자들, 전체 국민들이 좀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지 그런 중요성을 조금 먼저 짚어볼까요? 어차피 이제 집이라는 게 굉장히 고가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막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목표죠, 아주. 예, 목표인데 이제 자기가 돈을 모아서 완벽하게 100% 자기 돈으로 집을 산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일부분을 누군가는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다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긴 기간 동안에 조금씩 자기 소득에서 갚아낼 수 있는 자금, 또 저리의 자금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과거에는 이제 정부에서 82년부터 국민주택 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런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규모가 워낙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는 다 충당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난 2004년에 이제 저희 금융공사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공사를 만든 목적 자체가 바로 어차피 주택은 자기 돈으로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일부분을 지원해줘야겠다. 그래서 이 주택금리 매우 균형한 겁니다. 특히 이제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은 월세를 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월세라는 게 소득의 일정한 부분, 자기 가처분 소득의 일정한 부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프고 좀 아린 부분이거든요. 근데 월세는 사실은 전세보다는 훨씬 비싸게 치고 있습니다. 그 이론이 좀 복잡합니다만 월세는 주택 가치의 100%를 받는 반면에 전세는 50% 정도만 그 가치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에. 그래서 이 전세로 가는 게 좋은데 전세도 또 사실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럼 전세 자금도 또 일부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서민들이 이 의식주 가운데 그 자기가 그 몸을 담고 정말 편안하게 지내는 가족의 그 생활 공간, 이 주택에 대해서 자기 돈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공적 금융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택 금융이 가장 균형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은 그냥 돈 있으면 그냥 가서 골라서 사는 거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쵸? 요즘은 소위 그 주택 금융 그 부분의 강조.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미국을 가서 보니까 그렇게 자동차 역시도 그냥 돈 주고 가면 사는 거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한 십몇 년 전에 가보니까 그 자동차 관련 금융이 그렇게 발달이 돼 있더라고요. 너무 제도도 많고요. 그래서 그게 참, 야, 이게 선진화가 이렇게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다르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주택 보증 얘기가 조금 그것도 용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전세 시장이 우리나라는 뭐 그 전세 시장이라는 것도 참 우리 특이한 어떤 제도죠. 그렇죠. 다른 나라에 없는 그런 제도인데 우선 궁금한 게 전세 시장 올해 전망이 좀 어떻게 보세요? 전세가 사실 지난 3년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게요. 정신없이 그러니까 2009년 뭐 4%대, 2010년 7%대, 2011년 12% 해가지고 지난 3년간 전국이 약 24%, 수도권이 약 28%가 올랐습니다. 아이고.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금년은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부랴부랴 이제 뭐 큰일 났다 해가지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니 뭐 수도권에 뭐 주택 공급, 소형주택 공급에 신경을 많이 써서 금년은 약간 숨고르게 들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또 특히 그동안 보면 전세가요 홀수년도에 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짝수년도거든요. 약간 숨고르기가 됐는데 사실은 이게 근본적으로 수도권의 여기 수급 여건이 개선됐다 보기 힘들기 때문에 전세 시장이 여전히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뭐 작년보다 많이 오르진 않겠지만은 여전히 뭐 연간 상승률 5% 내를 보지 않을까 보고요. 내년은 특히 또 짝수년도로 접어들고 내년에 가지고 주택 경기에서 그 플러스 요인이 될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 전세는 또 조금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저 시청자 여러분, 그 우리 서 사장님이 노무현 정부 때 건설교통부에서 복지주거본부장 하셨어요. 그리고 주택국장도 하셨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주택 부분에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서장님께서 이렇게 진단해 주시고 전망해 주시는 부분을 귀 기울여 들으시면요. 아마 시장 예측을 하는데 아마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를 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은 근데 이쪽 이 주택금융공사 쪽이 그동안에 재경부 출신들이 사실 많이 좀 왔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서장님이 그런 전문가이기 때문에 금융권이 사실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대표로 오신 게 아닐까요? 그걸 어떠세요? 공개업을 그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봅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그동안은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금융 쪽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었다. 맞아, 그렇죠. 예, 근데 이제는 좀 주택 쪽에도 좀 방점을 찍고 업무를 다시 보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요구들이 있었으리라 보고요. 제가 역시 와서 보니까 역시 그 금융 하시는 분들은 뭐 리스크 쪽이 굉장히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안정성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요. 또 금융 전반의 시스템과 또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실제로 우리 그 소비자 또 우리 국민, 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가 면밀히 살피고 그 요구에 좀 맞춰서 해나가는 것이 쪽에 또 방침을 찍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봤으니까 아마 서장님은 이쪽으로 보내자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뭐 금융과 함께 그런 그 주택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양쪽을 다 보는 그런 시각으로 참 팔리시를 해 나가시면 아주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근데 뭐 제가 이제 금융 전문가는 사실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뭐 이제 스태프들이 또 금융 전문가 기본적으로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그 과거 건설교통부에서 국민주택 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실 우리 서민주택 금융을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2004년에 주택금융공사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양립체제로 나갔고요. 그 전에는 이제 주택금융이라고 하면 이제 주택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금융공사에서 하는 뭐 주택보증 또 서민에 대한 직접 대출, MBS 발행 이런 업무들을 제가 사실 쭉 해왔던 업무들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혀 뭐 모른다 하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제가 이제 거시적으로 총괄적으로 금융 시스템에 몸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그런 부분에 좀 눈을 크게 뜨고 또 배우고 살피는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택금융공사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사가 지금 전세자금 보증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예. 전세 보증, 그 뒤에 보증자가 붙으니까 조금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거 잠깐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전세 자금은 저희가 직접 대출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입자금 저희가 보험자료라는 제도를 통해 직접 대출하는데 전세 자금은 시중은행이나 국민주택기금에서 이제 자금을 내놓으면 이제 전세 자금을 꼬가시는 분들은 사실 담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보증을 해야 그렇죠. 이분들이 네. 문제가 생겨도 이 원 재원의 그 손실이 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시중은행들이나 이제 그 국민주택기금에 돈을 꽂을 때는 반드시 저희의 보증을 끼워서 꽂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공사를 전세할 때는 보증을 해주는 그런 기관으로. 지금 여러분들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해서 나온 이거 상품이라고 해도 되나? 진검다리 상품이라고 예, 그런 그렇게 부르셔도 될 겁니다. 기관처럼 네. 진검다리 전세자금 보증 이렇게 우리가 용어를 하죠. 예. 이 도입하게 된 뭐 취지는 아무래도 저 서민 뭐 주택 마련, 뭐 주택 네. 안정 뭐 이런 거 취지일 텐데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될까요? 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금융권에서 비싼 금리로 전세자금 꽂은 사람들을 그렇군요. 1금융권으로 이제 옮겨주는 제도입니다. 사실은 그 2금융권에 가신 분들은 신용도가 무지 낮고요. 사실 재산도 거의 없는 분들입니다. 뭐 1금융권에서 안 받아주니까. 근데 그분들이 1금융권으로 올 수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특별한 보증을 넣어서 1금융권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그 대신에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전세권에 대해서 몇 가지 조치들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2금융권에 지금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약 13% 정도 되고요. 1금융권이 한 5% 되니까 7%를 어려운 7, 사람들이 8%가 이제 절감이 되고 예를 들면 5천만 원을 꽂으신 분들은 네. 연간 약 400만 원의 그 전세 그 금리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아유, 그게 어디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전세 얘기는 일단 여기서 접고요. 이제 어쨌든 지금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지만은 사실은 경기가 바닥론도 지금 사실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부동산 경기 전망에 대한 얘기 이따가 나중에 좀 해보겠지만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대기 수요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장기 저리를 좀 대출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아무래도 수요층들이 있을 텐데 어떤 상품들이 있나요? 현재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 그 주택금융공사가 이제 빌려드리는 보금자리론 네. 이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리도 아주 낮고 20년 뭐 장기 저리로 이렇게 공급해 주는데 현재 금리가 약 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3.3%에서 4%까지 연금리가요. 그리고 5천만 원이 넘어가시는 분들 이분들은 4.2에서 약 4.5까지 이렇게 금리가 적용되어 있어서 금리가 낮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주택 구입자금이라는 걸 지원하고 있는데 이 자금의 금리는 약 4.5 왔다 갔다 하고요. 근데 특별히 세계 최초 주택 구입자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금리가 4.2%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는 같은데 금리는 저희 그 보험자료론이 더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금년에 계속 그 어떤 국채금리 하락과 또 저희의 그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금리를 낮춰서 네. 생초자금보다 더 낮은 금리로 저희들이 보험자료를 꿔들고 있습니다. 그 보금자리론은 이게 좀 확대를 좀 더 하실 건가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보험자료론 중에서 금리 우대형 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정부에서 이자를 좀 지원해서 금리를 싸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기본형이라는 건 순수하게 저희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빌려드리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 비싼데요. 네. 그 프로그램하고 거의 이제 상충 경쟁 관계에 있는 게 이제 그 적격 대출하는 겁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격 대출과 경쟁이 되는 부분에 대한 대출은 조금씩 줄여나가고 예. 금리 우대형 부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분께 드리는 그 대출은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렇게 집을 사고 난 다음에 또 그걸 팔고 네. 다시 집을 샀을 경우에도 그런 대출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가구 1주택자라면 거의 모든 공공 그 정책 주택금융 자금을 쓸 수 있고요.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만 딱 처음 구입하는 사람이 지원이기 때문에 그걸 한 번만 하고 나머지는 집을 팔아서 1가구 1주택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고 네. 또 지금 집이 있는데 다른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서 그 집을 먼저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일시적 2주택 되는 사람들 그렇죠. 그것도 3년 이내만 이 원래 살던 집을 팔면은 원래 그 2년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 소득세법 개정해가지고 3년을 늘렸지 않습니까? 저희도 3년인만 팔면은 일시적 2주택자도 새 집에 대해서 집을 담보로 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까지는 2채까지 꿀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중은행에서 하는 이제 적격 대출은 뭐 주택수에는 사실 제한이 없이 그렇게 대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 고정 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자격도 이렇게 뭐 따로 좀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일반적으로 금방 말씀드린 자격과 똑같고요. 사실은 이제 시중은행 그간에 우리나라는 뭐 거의 90% 이상이 3년 만기 일시상환에 변동금리로 자금을 꽂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공사나 공공자금들은 대부분 10년 이상, 10년, 20년, 30년 계획으로 해가지고요. 네. 고정금리로 꽂습니다. 근데 그 자격 자체는 대개 1가구 1택 그 자들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일시적 1택에 대해서는 또 빌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제도로 되죠. 다주택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이제 1가구 1택이 원칙이고요. 네. 이사 가면서 불가피하게 1택 된 사람들은 또 해당이 되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20일이죠. 지난달 22일 날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죠. DTI 예. 완화. 뭐 그동안에 참 업계에 많은 요구가 있었었는데 그게 이제 근데 조금 실구매 계층이라고 할까요? 30대, 40대가 좀 소외된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주로 이제 노년층이라든가 뭐 예. 사회 초기에 진입하는 그런 대상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주택 실구매자들을 위한 정말 그 30대, 40대가 포함이 되는 실구매자들을 위한 저금리 자금대출 계획 같은 걸 조금 한번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지난번에 발표한 그 DTI 완화 속에도 사실 30, 40대의 그 DTI를 조금 완화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자산가들의 DTI도 완화했지만. 근데 실제로 저는 사실은 뭐 그 정책을 꼭 해야 되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그 무주택자인 그 30, 40대는 DTI 때문에 직장만 있다면 DTI 때문에 주택자금을 빌리는데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왜냐하면 국민주택기금 같은 경우는 아예 DTI 제한이 없고요. 저희 공사자금은 DTI를 60에서 70까지 줍니다. 시중은행 통상 이제 요즘 60까지 주고 있고요. 그런데 그 DTI라는 것이 연소득 중에서 연간 갚아야 될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간 갚아야 될 돈. 빌리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갚아야 될 돈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보면은 한 연봉 5천만 원 정도인 분들이 DTI를 적용받으면 거의 뭐 2억 5천에 3억까지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비싼 집을 그러면 집값을 거의 100%를 빌려서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상 50% 정도를 빌리는데 그러면 뭐 신혼부부가 어떻게 뭐 10억짜리 집을 사겠습니까? 통상 5억짜리 정도, 5억 이하의 집을 산다면 DTI 제한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나. 다만 DTI가 아픈 거는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이랄지 네. 또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은 이 DTI 때문에 추가로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사실은 집 한 채를 사기 위해서는 DTI가 큰 제한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이제 적격 대출이라는 네.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적격 대출이라는 게 얼른 말 자체만 네. 갖고서는 이제 감이 오질 않는데 이게 어떤 상품이고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 적격 대출을 하는 이유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이 총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큰 대출입니다. 이게 부실화되고 이게 불안정해지면 나라 그 전체가 이 불안해지는 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작년에 이 주택담보대출이 이 변동률로 계속 불안한 거 좋지 않다. 3년 만기 일시상환이라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2억 3억을 꼬면서 3년 뒤에 다 한꺼번에 갚겠습니다 하는 대출은 사실은 괜히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갚을 능력이 지금 없거든요. 선생님 말씀 중에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미 그런 우리 지금 가계대출 문제 많이 가계대출 문제 여사님 보시기에 벌써 그런 것이 어떤 위험의 시그널을 준 단계로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지금 저희가 뭐 이제 집값이 저희는 사실은 다행인 게 지난 정부에 이미 DTI와 LTV를 강하게 도입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프라임이나 서프라임이 우리보다 기준이 훨씬 느슨합니다. 그래서 프라임 같은 경우는 DTI 약 50%, LTV 80%, 서프라임 DTI 70%, LTV 100%까지 줬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난 정부 때 DTI 50%, LTV 50%, 60% 이거밖에 안 줬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수도권 주변에는 50%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 같은 30%. 그래도 아직도 견딜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10%나 20%가 더 떨어진다고 하면 위험할 수도 있죠. 근데 마침 정부도 이제 이러한 상황을 굉장히 우려하면서 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야겠다 이런 정책을 작년에 내놨죠. 그래서 2016년까지 장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30%까지 높여라 이렇게 지금 금융위가 시달해놨고요.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 시중은행들이 장기 고정금리를 하려면요, 지금 수신 예금은 3년 미만의 변동금리 예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대출 20년짜리 고정금리로 하면 어떤 위험이 있느냐? 첫째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금자리 돈을 다 빼가버리면 대출은 이미 나가 있는데 지급할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유동성이요. 두 번째는 금리 위험이 있습니다.
20년 만기로 요즘 같으면 약 4.3%로 대출하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예금 조달 금리가 5% 6%로 가면 또 금리 리스크가 생겨요. 이것 때문에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격 대출을 만든 취지는 시중은행들이 고정금리 대출하면 저희는 바로 그 순간 한 달 이내에 그 대출 채권을 저희가 인수를 합니다. 시중은행 모든 리스크를 다 덜어버립니다. 인수를 해서 MBS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서 현금으로 다시 공급해 줍니다. 은행들은 현금 리스크나 또는 금리 리스크가 없고요. 그 리스크는 저희들은 MBS를 발행이란 그 기간에 맞게 대출이 나온 기간에 맞게 MBS를 발행하면 금리 리스크 제거되거든요. 그래서 서로서로 인인하는 그러한 상품이 바로 적격 대출이고요. 적격 대출이 지금 그러면 사장님 오셔가지고 어쨌든 만드신 작품이죠? 그렇습니다. 6개월 만에 지금 5조 원 정도 됐다 그래요. 넘어 8월 말까지 지금 6조 원 정도 대출이 나갔습니다. 지금 처음에 3월에는요, 사실 그 하루에 약 10억, 20억밖에 안 나갔습니다. 4월에는 100억, 200억 나가고, 5월 달부터는 약 500억씩 나가기 시작해서,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 2조 3천억이 나갔습니다. 그럼 일평균으로 보면 한 20영업이기 때문에 일평균 1,100억 정도가 나간 거거든요. 9월 달은 그보다 더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앞으로 저희는 뭐 선진국은 사실은요, 이 내 집 마련 대출은 사실 다 모기 대출이고요. 장기 고정금리 대출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실 내 집 마련 대출이 아니고 주택 담보로 그냥 생활자금 거 쓰는 뭐 이런 형태의 대출이 되다 보니까 이름만 주택담보대출이지 사실은 내 집 마련 대출이라고 보기로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 적격대출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내 집 마련 대출로 이제 넘어가는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주택담보 적격대출 보면요. 그 한 달에 한 2조 원이 나간 걸 분석해 봤더니 70%가 단기 변동금리를 갈아타는 수요입니다. 오직 30%만 새로 집을 사는 수요. 그래서 이게 불안정한 가계부채를 상당히 안정적으로 바꿔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걸 봐도 이게 어떤 주택 그동안의 기존 시장의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의 변화, 메가 트렌드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 시장의 어떤 판도 변화 그렇게 봐도 되겠죠. 저도 이제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아까 이제 홍 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저희 옛날에 어렸을 때는 사실 집 사면은 뭐 친척들이 좀 보태주고 하고 샀는데 그거죠. 그 패턴이죠. 지금은 선진국으로 하면 소위 말하는 눈먼 돈, 일시적인 증여라는 게 이제 점점 없어지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자기 플랜으로 집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역시 금융 자체가 선진화돼야 되고 우리 금융 패턴, 주택금 패턴도 선진국 따라갈 수밖에 없다. 결국 그래서 이게 이 적격 대출 형태의 어떤 금융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공사 자체에서도 적격 대출을 계속 이제 활성화 아무래도 시키겠죠.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시장 전망이라고 할까요? 또 한계점 같은 게 있다면 조금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지금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약 310조, 2금융까지 합치면 400조 가까이 됩니다만 1금융권의 이제 주택담보대출 시장 일쪽으로 대부분 전환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진정으로 내 집 마련 대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영세 사업자금 대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약 200조 정도까지는 앞으로 5년 내에 전부 이쪽으로 넘어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한계점 아까 말한 대로 시중은행들이 두 가지 오해하는 부분들, 수익이 적어든다, 자산이 적어든다는 건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제 만약 200조 정도가 MBS를 통해서 발행이 되면요, 이 채권 시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 MBS 자체를 가지고 이 공개 시장 조작을 할 정도로 볼륨 자체가 커지거든요.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한 달에 한두 번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 총액도 8조 5천인데 금년은 매주 정리에 발행하고요. 금년 발행 총액 20조를 넘을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의 어떤 선진화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저희 공사가 그걸 다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만약 200조가 이렇게 넘어온다면 저희 공사 혼재 발행하려면 저희 공사는 사실은 MBS를 발행할 때 지급 보증을 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늘어야 됩니다. 200조 정도를 하려면요, 5조 정도의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렵거든요. 마침 그래서 이제 은행들도 스스로 발행할 수 있도록 커버드 본드 투입법을 정부에서 지금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커버드 본드. 예, 그게 이제 저희 MBS하고 비슷한데 은행 자체가 은행이 가진 주택 담보 채권을 기초로 해서 발행하면서 그 담보 채권이 약화돼서 이 담보력이 약화돼도 은행이 직접 지급하겠습니다 하는 보증까지 추가 보증이 들어가는 커버드 본드인데요. 그거는 역시 공사 보증보다는 좀 아무래도 장기 채권은 불리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이 형태가 유럽에서는 커버드 본드, 또 미국과 일본에서는 또 MBS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다 이제 하는 형태인데 어차피 커버드 본드에서 단기물은 좀 소화가 돼야 될까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MBS
또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커버드 본드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나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커버드 본드하고 이제 MBS, 이게 지금 MBS하고 MBB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게 예, MBB는 사실은 이제 채권입니다. 그냥 채권의 일종이고, 채권이죠. 그건 이제 담보부 채권인데 이게 단기 채권으로서 1년, 3년물에 한정되고 네. 있고요. MBS는 그야말로 이제 주택 원 대출의 기간과 이 대출 총액을 맞춰서 발행을 합니다. 20년짜리를 얼마 정도 대출해서 그게 20년까지 갈 확률이 얼마라면 20년물을 채권 자체로 이거 MB를 발행합니다. 그게 지금 그 발행 펀드 한도가 이게 그 공사의 자산 총액의 10%에서 자본 저희들이 이제 공사의 이제 기본 재산이라고 합니다. 네. 그 기본 재산 저희들이 보증 무작정 쓰면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지연이 그렇죠. 고갈되고 보증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본 재산의 법으로는 50배까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위험하다 보는 게 40배입니다. 40배를 넘어가면 이하기 때문에 통상 40배 이하로 관리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한정 이걸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200조를 다 저희들이 다 발행하기 어렵고요. 그렇게 한다면 이제 정부나 은행인들이 더 출자를 많이 해줘야 되는 네. 상황이 되고요. 그 커버드 본드 뭐 발행 일정 규모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정부가 법을 정문에서 이제 준비 중에 있고요. 이제 이르면은 11월 말에 이제 국회 법안을 제출하려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연내에 만약에 법이 제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은행들이 여기에 체제에 맞춰서 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말 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 그리고 이곳 업무가 아까 말씀하신 주택연금 부분인데, 주택연금은 아무래도 대상자가 우리나라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 국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해요. 참 이게 참 큰 국가적인 문제인데, 네. 이 사람들이 은퇴가 보통 현재 시점에서는 그저 50대 후반이 일반적이고 그 이전에 물론 나오는 분도 네. 많고, 그럼 이 나머지 앞으로도 생명 연장은 계속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 예. 80세가 넘어갔는데 이제 이게 뭐 아마 한 세대나 두 세대, 원제는 아마 네.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는 100세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엔에서는 벌써 호모 헌드레드라는 용어를 쓰죠. 그렇죠. 예. 그 올해 들어서 어쨌든 가입이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들이 사실 많아졌어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단 현실적으로 당장 쏟아져 나오는 고령층들의 노후 생활에 대한 관심이 이제 증폭이 되면서 늘어나면서 그렇죠.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늘어났는데 실제로 가입도 많이 늘어났죠. 예, 지금 2007년에 만든 첫 해는 500명 정도 가입했는데 굉장히 캠페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작년 한 해 동안에 3,000명. 금년에는 8월 말 현재로 3,000분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40,000명을 8월 6일자로 40,000명을 넘어섰고요. 금년 한 해 동안에 전체적으로 한 5,000분 정도 가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 궁금한 게 이제 대충 저도 감을 못 잡겠어요. 어느 정도 집에 네. 어느 정도 돈이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게 뭐 너무나 경우의 수가 많은데. 제가 묻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명함 뒤에다가 그 금액을 새겨갖고 그러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네, 한번 제가 말씀해 숫자를 주세요. 보면은 네. 그 주택 가격이 3억 원일 때 만약에 75세 때 가입하면 117만 원을 받으십니다 매달. 그리고 이제 70세 때 가입하시면 103만 원. 네. 그다음에 이제 60세 때 가입하시면 85만 원 이렇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3억짜리 주택. 예, 3억짜리 주택일 때요. 그래서 그 같은 주택이라도 일찍 가입하시면 수령이 좀 낮고요, 당연히. 네, 네.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어요? 우선은 이제 가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역시 그 평생, 그러니까 우리 대개 다른 연금들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좀 덜 지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액수를 두 분이 다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하고요. 두 분 중에 한 예, 분이 돌아가셨고 한 분이 그러니까 한 분이 끝까지 생존할 때까지 지급한다는 게 큰 장점이고. 그다음에 일단 가입하거나 뭐 모자라도 뭐 자녀들한테 부담을 준다거나 들어야 된다 이런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한 대로 제가 받은 돈이 집값보다 더 많이 받았다. 다시 내놓으시 이런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보면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노령화 시대가 되면 실제로 보면 앞으로 2040년쯤 되면은 이게 이 경제 활동 인구 한 명이 두 명이 어르신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국가 부담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공적 부담은. 두 번째는 또 그렇게 되면 그 가처분 소비들은 소비 지출이 줄게 되는데 소비 지출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도 있고요. 분명한 건 이거는 그 가계부채 일부라고 볼 수 없는 부채입니다. 이거는 상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가계부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통계에서도 가계부채 빼야 된다고 봤는데 그러네요. 상한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가계부채의 위험성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봐서 저는 뭐 별로 반대할 것이 없고 다만 이제 저희 공사가 이걸 설계를 잘못해서 나중에 재정 부담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우려를 하면서 설계를 다시 하고 뭐 있습니다. 다시 그게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 뭐 괜히 이거 고객 입장에서 제가 좀 생각해 주는 건데 주택연금에 가입했는데 이제 갑자기 또 중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뭐 도움이 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일시 인출 한도라는 걸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집값의 50%까지를 처음에 가입하실 때, 난 나중에 보니까 우리 막내가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제 결혼할 때 돈 좀 필요해. 그러면 그 필요한 돈만큼은 요거는 일시 인출 한도로 빼고 나머지만 연금을 하시다가 필요할 때 그 돈을 즉시 한꺼번에 뽑았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는 50%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30%인데 금년에 이제 50%로 금융위에서 그러한 안을 내서 지금 바꿔놨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아무래도 넓혀준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 가입은 얼마나 돼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8월 6일자로 지금 10,000명 네. 가입돼 있고요. 아마 금년 말까지 그 보면 한 12,000 정도. 네. 2030년이 되면 저는 이제 100만 정도가 가입할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자본주의 우리나라 포함해서 모든 나라가 이제 참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 양극화 문제인데 뭐 양극화로 이걸 보기는 어렵지만 주택 연금 가입도 이렇게 제가 한번 통계를 보니까는 조금 이것도 대도시하고 소위 수도권하고 지방하고의 차이가 현격히 있더라고요. 예. 글쎄 아무래도 이게 이제 수도권 집값이 더 비싸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방의 주택연금 확대가 수도권만큼 안 되고 있는 뭐 그 이유라고 할까요? 그거하고 확대 방안을 좀 한번 말씀해 이제 주시죠. 뭐 지금 이유는 뭐 두 가지입니다. 물론 지방의 집값이 좀 더 싸기 때문에 수령이 워낙 적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주택 이런 것들은 워낙 그 가치가 안 나가기 때문에 가입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보다 큰 이유는 사실은 지방에 계신 분들의 인식이 훨씬 더 상속에 대한 인식이 셉니다. 제일 인식적, 예.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좀 빨리빨리 깨가지고 이거 뭐 자녀한테 의지하지 않겠다 하는 인식이 강한데 그 지난 주말에 모 방송사에서 그 은퇴 전략 그 세미나라는 걸 했는데 거기 가봤더니 그 UC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교수님 최근에 자기들이 아시아 6개국의 그 어르신들의 인식 조사를 했는데 진짜 우리나라가 신기한 게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78% 정도가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건 더 재밌는 통계는 뭐냐면 자녀들 중에 20대 이하는 나중에 우리가 어르신을 좀 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5%. 30대는요 아주 재밌습니다. 0%. 그래요? 40대 이상은 4.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르신들도 자녀들한테 사실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미 어르신들 상당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베이비부머 지금 50대를 상대로 한 설문에서는 약 80%가 자녀들한테 의지할 생각이 없다고 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에 계신 어르신들은 이걸 어떤 자녀에게 상속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택연금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지방에 계신 분들이 수도권에 계신 분보다 상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값도 모자라지만 이제 그런 인식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 뭐 그 인식 자체를 바꾸는 건 굉장히 쉽지는 않죠. 근데 다만 이제 주택 가격의 가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번에 그래서 바로 지난주에 저희가 그 농어촌공사 그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농지연금하고 주택연금을 같이 좀 믹스해서 좀 연금을 좀 공급하자 이런 했고요. 아마 그렇게 되면 좀 집 자체로만 연금을 한다는 부족하지만 대부분 지방에 가시면 농지 좀 가지고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농지연금하고 주택연금을 같이 받으면 가치가 좀 상승이 돼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보금자리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고 뭐 주택연금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렇게 서류 제출하고 복잡한 시스템 같은 것들이 고객들한테는 불편할 수 있는데 이게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좀 간편화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죠? 예, 바로 이제 제가 작년에 공사해 봤더니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일단은 저희 공사지사에 서류를 내고 심사를 거쳐서 다시 은행에 가서 또 서류를 내고 대출을 받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한 3달 동안 하나하나 직접 다 따져가면서 인터넷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런 것도 행안부하고 직접 협조를 받고 이렇게 해서 대부분 인터넷화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인터넷상으로 거의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저희는 모든 업무가 인터넷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저희 공사 임직원 전체 합해 600명밖에 안 됩니다. 연간 저희들이 약 60조 이상의 그 금융 서비스 하거든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인터넷화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인터넷화에 지금 상반기 동안 총력을 다해서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고객들 편의 이전에 공사 자체의 어떤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도 그 당연히 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공사 일에 대한 얘기는 대충 한번 사장님한테 들어봤는데 이제 정말 이 부분이 공사 중요한 거는 물론 뭐 공사 측에서 그렇지만 정말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청자 여러분 서 사장님은 주택 부분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뭐 전현근 과장이 아닌데 2007년도인가요? 주택 경기가 나쁘지 않을 적에 어느 토론 프로그램인가 인터뷰 프로그램 나와서 서장님 그때가 뭐 하셨을 때죠? 주거복지본부장. 주거복지본부장 하실 적에 주택 경기가 앞으로 7년간인가 안 좋아지겠다는 얘기를 예견을 하셨다가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한 번 있었다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맞아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때 7년간이었 앞으로 몇 5, 6년이라고 했습니다. 5, 6년이라고 그러면 그게 그때 시점으로 해서 지금 정도까지인가요? 그렇죠. 2007년 그게 제 기억으로 한 5월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러시군요. 이제 2012년 5월이면 딱 5년이고 2013년 5월이면 6년이 되는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예측이 현재까지 맞았단 말이에요. 사실 그때 그런 예측을 내놓기 쉽지 않았을 시기였었는데. 자, 그런데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은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부동산 뭐 버블 붕괴라는 그런 위협적인 말에서부터 실제로 하우스 푸어 뭐 정신없이 나오고 지금 집값 바닥 놓은. 그러면 이제 소장님 예언이 당시의 예언이 맞으려면은 앞으로 좀 좋아져야 되는데 부동산 경기 어떻게 보시고요? 굉장히 저도 궁금해요. 주택 경기 전체 포함해서 부동산 경기 한번 진단을 좀 한번 해주시죠. 한번 그때 진단했던 그런 예리한 눈을 한번 좀 봐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뭐 꼭 그 점쟁이라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주택 시장도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입니다. 사실 이제 주택 시장의 수요는 사실 금리나 또는 거시경제면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데 공급은 땅이 준비되고 집을 건설하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항상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급의 탄력성이 매우 낮은 시장이거든요. 2007년에 제가 자신 있게 말했던 거는 사실 노무현 정부 내내 고생했던 것이 땅이 없었어요. 땅이. 그 전에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의 대통령 때 거의 택지 개발을 못했습니다. 환경 주장으로.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 주택의 수요는 늘어났는데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2007년에 자신 있게 그 말을 한 것은 이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신도시 개발을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제가 신도시 단장하면서 수도권 2기 신도시를 거의 준비했습니다. 세종시죠 단장하셨죠? 예, 거기도 뭐 일 관여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신도시는 제가 거의 다 뭐 혁신도시 빼놓고 관여했습니다. 근데 2006년 말부터 수도권 신도시에 이제 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7년에 뭐 집값이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집값은 계속 폭등하고 뭐 부동산 불패다 할 때 이제 앞으로 땅이 공급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5년 동안은 안정이 됩니다. 참 그 땅을 쓸 때까지는. 그래서 저는 한 5, 6년 동안은 이제 앞으로 집값은 절대 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뭐 수도권 재건축 산 사람들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재건축 낭패 때문에 제가 굉장히 설화를 입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느냐? 지금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봐서 일단은 만일 뭐 유럽발 재정위기가 더 악화되지 않고 현재 수준만 관리가 된다면 그 우리나라 10년 주기로 집값이 오르는 10년 주기 사항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세와 집값과의 그 비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전세가 올라가면 더 이상 아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집을 사지 하는 그런 심리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는데요. 작년 우리나라 집값이요. 6.9%가 올랐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0.5%밖에 안 올랐지만요. 지방은 14%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전체가 망가진 것이 아니다. 특히 일본하고 다르다. 제가 특히 강조하는 일본하고 다르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일본식으로 간다는데 우리는 인구 구조도 벌써 다르고요. 2030년까지가 정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이 필요한 가구는 2040년까지. 그리고 이제 대개 주택 전문가들이 말할 때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440채가 되면 이제 완전 공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개는 그 선진국은 가구당 평균 인원이 2.5명이거든요. 그러면 400채가 100%인데 10% 별장이나 또는 마찰적 공간화 폐갈돼 10%는 이제 440채. 근데 일본은요 전국이 460채, 동경도는 540채입니다. 도저히 동경도는요 안정 공급보다 100채가 더 많아요. 근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420채 왔다 갔다 하고요. 다른 선진국은 사실은 440채 넘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 일본밖에. 우리는 얼마냐? 360채. 수도권은 350채. 우리는요, 앞으로도 한 2030년이 돼야 440채 수준에 가고요. 그 전에 두 번 정도는 주택에 호황이 있을 때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다만 이제 앞으로는 수도권의 집값이 올라도 아직도 수도권 신도시 땅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번 정부 들어서 주택경이 워낙 나빠가지고 분양을 다 못했거든요. 사업이 미쳐지고. 그래서 약 40만 채 가까운 그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주택 경기가 턴이 돼도 급상승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계속 급락되지는 않을 것이다. 더 이상은 왜냐하면 뭐 일본이나 미국도 굉장히 어려도
이 일본 같은 경우는요, 주가 같은 경우는 4분의 1토막 났습니다. 그렇죠. 니케이 지수가. 근데 집값이나 땅값은 반토막 이상은 안 났거든요. 네. 우리는 수도권 주변은 벌써 반토막 났습니다, 집값이.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볼 때, 이르면 금년 말, 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분명히 바닥을 찍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뭐라고 할까.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근데 또 네.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어쨌든 지금 우리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거에 대한 어떤 터닝 포인트를 부동산에 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갖고 있는 워낙 그 경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비중 때문에. 네. 하여튼 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정부의 어떤 정책의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정부 산하 기관에 계시지만 그래도 정부가 좀 이런 방향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또 그냥 서 사장님이 보시는 서민 주거복지, 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해법, 요걸 좀 분간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주택시장도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전월세는 상승되고 집값은 떨어지고 시장은 복잡한데, 사실 공공은 임대주택 쪽에 좀 집중을 해야지 분양주택을 공공이 나서면 굉장히 시장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네. 지금 최근의 상황, 수도권의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 공공에서 분양주택을 너무 싸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 시장 전체가 거의 영향을 받는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임대주택은 부족하기 때문에 전월세는 오르고 서민들의 삶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공공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무슨 일 할 때는, 저도 공무원 있을 때 그걸 반성합니다. 무슨 일 할 때는 조금씩 해요.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내성만성이고 정책의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만약에 지금까지 정부가 했던 정책을 다 모아서 예를 들면 작년 하반기쯤 했더라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시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정부가 무슨 일을 하면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전부 정책을 한꺼번에 딱 하고, 네. 그 중에서 그 연동적으로 할 것들은 연동적으로 하고 고정적으로 할 것들 고정적으로 해서 좀 시장 대응성을 높이면 좋겠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이 정치권이나 많은 그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부동산 하면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좀 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정책을 하면 아주 나쁜 정책 같이 생각하는 건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좀 너무 잘못된 시각이 아닌가. 부동산 강남 자체가 투기 이 투기 때문에 컨셉하고 투기 때문에 그런 이 일종의 트라우마인데, 그렇죠. 심리적 제가 트라우마. 봐서는 이제 우리나라 GDP에서 지금 이 건설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15%, 저는 20%는 이게 굉장히 농업의 거의 이 한 5배 이상 차지하는 비중인데, 이 부동산 시장을 마냥 눌러서 이걸 죽여놓는 것이 능사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적어도 경제 성장률과 같이,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부동산도 같이 가는 게 맞고요. 그게 지대론이나 또는 우리가 말하는 토지의 그 수익하는 이체도 맞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경제 성장보다 더 죽여서 부동산을 죽여서 가는 게 좋다. 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저는 이 전반적인 거시경제 틀과 개를 같이 해서 이렇게 부동산도 순환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그야말로 최고 주택 전문가로서의 제가 전체적인 거시적 어떤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 오늘 사실 인터뷰의 주제는 어쨌든 주택금융공사의 사장으로서 인터뷰를 제가 하는 거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은 공사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택공사라는 것도 사실은 국가의 독점 기관은 이제 아니잖아요. 체제가 네.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제 금융기관들하고 실제로 민간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경쟁 체제로 가야 되는 말이죠. 사장님께서 보시는 현재 주택금융등과 이렇게 비교해봐서 아직 좀 취약하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좀 개선의 방향 같은 거, 그런 걸 한번 마지막으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장님이 또 한번 이런 거는 내가 꼭 재임기간에 고쳐야 되겠다. 고쳐서 이를테면은 이뤄내게 되겠다. 그런 걸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주택 금융 쪽으로 제가 왔으니까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그 취약한 주택 금융 구조가 선진화되는 게 좋겠다. 이게 제 역점을 두고 사실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기 변동금리부 일시상환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공사로서도 중요하고 우리 주택 시장 또 나아가서 거시경제 전체로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고 보고요. 거기에 매우 집중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역시 주택연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앞으로 사회에 쏟아져 나왔을 때 그분들이 만약에 집을 내놓고 영세사업장으로 떨어졌을 때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택연금을 보다 정치하게 설계를 해서 그분들이 안심하고 정말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된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2004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은 일을 했고, 지금 주택금융 공급에 60조 원을 금년에 넘어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사가 부분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은 시중은행과 약간 경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금자리론 기본형. 근데 그거는 앞으로 계속 줄여나갈 생각이고 나머지는 다 시중은행이 원만한 주택금융 가설을 도와드리는 기능으로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보증이나 또는 뭐 유동화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앞으로 경쟁적인 부분을 줄여나가고 또 서로 협조해서 도움이 되는 쪽만 늘려나가는 쪽으로 이 공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네. 자, 오늘 뭐 50분에 걸쳐 우리 소장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시청자 여러분, 집이라는 게 정말 글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주거 공간을 떠나서 우리의 정말 뭐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우리 영혼이 이렇게 쉬는 그냥 단순한 주거 이상의,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집이라는 건 뭐 절대적이죠. 그 서민들이 그렇게 애착을 갖고 있는 집에 대한 정책을 집행하는 주택금융공사 조금 더 시청자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면 아마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그런 국민들의 어떤 집에 대한 애착과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하여튼 서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아마 최대한으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잘 펴주시길 부탁드려서 인터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